이미선 재판관과 문영배 재판관의 관계에 대한 논란.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의혹이 세 발의 피로 보일 만큼 이미선 재판관과 문영배 재판관의 관계가 믿기 힘들 정도라는 점인데요. 먼저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을 살펴보면 이런 사람의 언니가 헌법재판관을 해도 되냐는 의견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친동생 이상휘 변호사는 민변에서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데다 급기야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한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상휘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을 강하게 주장한 민변 변호사로 유명한데요. 이상휘 변호사는 법률 잡지 로리더와의 인터뷰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민변에서 박정희나 전두환 시대의 국가긴급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왔다. 특히 전두환의 내란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12월 3일 내란 사태를 내란죄로 기소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 국회의원 체포를 명령한 부분도 드러나면서 국회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내란죄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처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문제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이상휘 변호사가 실제로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친동생이라는 점입니다. 피고발인 윤 대통령에게 적대적인 민변에서 윤석열 퇴진 특위위원장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역사 왜곡 논란. 그는 2012년 11월 14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순신 장군은 23전 전승을 했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승리라고 평가할 만한 싸움은 몇 번 안 되고 대부분 버틴 것 아닌가? 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이순신 장군의 전과를 단순히 버틴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죠. 하지만 역사학계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승리를 단순한 방어전이 아니라 불리한 전력 속에서도 탁월한 전략과 전술을 활용하여 거둔 승리로 평가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산도 대첩을 들 수 있습니다. 통영 한산도 앞바다에서 조선군이 하진이랑 전술을 사용하여 적은 수의 전선으로 일본군을 격파한 전쟁이죠. 당시 조선군의 전선은 12척에 불과했지만 100척이 넘는 일본 전선을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노량해전은 일본군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한 전투였습니다. 전세가 불리해진 일본군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 이후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벌어진 전투였죠. 명량해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 12척의 조선 함선이 무려 133척의 일본 군함을 막아냈던 전쟁이죠. 이 전투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통틀어 조선의 존망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격전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도 문영배의 승리라고 평가할 만한 싸움은 몇 번 안 된다. 버틴 것 아닌가? 라는 발언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엄밀히 말해 이순신 장군의 승리는 전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불리한 상황에서도 승리를 거뒀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영배의 이러한 발언은 자칫하면 역사를 왜곡하고 공로를 축소시키는 언행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온갖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문영배에게 역사 왜곡 논란까지 추가되는 셈인데요. 문영배의 가치관은 이미 여러 번 논란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컸던 것은 바로 재판과 관련된 판결들인데요. 그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권리가 피해자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듯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거액의 횡령 사건에서 사용처만 설명하면 처벌이 감경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죠. 사회적 지위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진다는 지적도 나오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특정 환경과의 연관성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법조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과연 법치주의 국가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판결 중 하나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 증거 채택과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법에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법정에서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증언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찰이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녹화된 영상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불필요한 정신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매우 중요한 제도인데요. 하지만 문영배 판사는 영상 진술의 증거 채택이 위헌이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지 않으면 해당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황인데요. 이 판결은 법적 원칙과 피해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영상 증거 채택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반대 신문권이 중요한 원칙이므로 피해자의 직접 증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 속에서 법원과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3. 문영배 판사의 경제범죄 판결 논란. 문영배 판사는 과거 여러 경제범죄 사건에서도 논란이 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인의 129억 원 횡령 사건에서 1심에서는 징역 3년과 벌금 25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으며 129억 원 중 116억 원에 대한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이 계속되다 보니 현재 법조계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관의 판결은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므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정 사건이나 판결이 논란이 될 경우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법제도 자체가 시대적 변화에 맞춰 개선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4. 문영배 판사의 SNS 논란. 게다가 최근 문영배가 SNS에서 이재명과 교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신의 계정을 삭제했는데요. 이에 대해 떳떳했다면 SNS를 삭제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과반 이상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2.2%의 국민이 이와 같은 의견을 보였다고 합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문영배 대행은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법조인으로 정성호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명계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신뢰하는 몇 안 되는 법조인이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문영배를 팔로우하고 있으며 문영배가 팔로우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죠. 이러한 점에서 문영배 대행이 이끄는 헌법재판소는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사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현재 재판관을 보유한 헌법재판소가 과연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5.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논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의 논란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을 경우 임기가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점을 앞두고 두 재판관의 퇴임을 염두에 둔 특정인을 위한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여론이 강합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인데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을 경우 임기 종료 시점부터 6개월 동안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4월 18일 전에 이 법이 통과되면 문영배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10월까지 자동으로 임기가 연장됩니다. 하지만 헌법에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령을 통해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헌재를 진보 진영의 법률 사무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자신들 입맛에 맞는 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위해 법까지 뜯어고치는 것은 법치를 조롱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흥 대변인도 문 대행과 민주당이 같은 편임을 자인한 처사라고 지적했는데요. 민주당은 특정 헌법재판관을 염두에 두고 발의한 법안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시기상으로 너무나 절묘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결국 헌재와 민주당이 한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거의 동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7년간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문 20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이 함께한 21건의 사건 중 18건에서 동일한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85.7%의 의견 일치율을 기록한 것이죠. 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당시 기각 의견을 냈던 김영두정 영식재판관과 비슷한 시기 재직했던 보수 성향의 이종석 재판관은 함께 결정한 13건의 사건 중 단 8건에서만 동일한 의견을 냈습니다. 이는 61.5%에 불과한 수치로 진보 성향 재판관들의 높은 의견 일치율과 대비됩니다. 특히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들의 의견 일치율은 90%를 넘는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영배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의견 일치율은 90.5%에 달했는데요.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정정미 재판관 역시 90.5%의 높은 의견 일치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문 대행과 보수 성향의 이종석 재판관과의 의견 일치율은 70%에 그쳤으며 김영두정 영식 재판관과의 일치율도 80%대에 머물렀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갈린 주요 사건에서도 진보 성향 재판관들은 한결같이 동일한 의견을 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후보자 비방 금지에 대한 위헌 결정에서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고 정영식 이종석 재판관은 선거 과정의 공정성 유지 필요성을 들어 합헌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영배 재판관과 좌파 성향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까지 셀프 임명하려 한다면 대통령 탄핵 결과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5. 직권 남용으로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를 피고발인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길 이전의 대본 형태의 심판 진행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공모했습니다.
피고발인들이 작성한 대본 형태의 심판 진행에 관한 문서를 통하여 피고발인 문영배가 심판을 진행할 때 소주인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변호인단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영배가 그렇게 머리가 아둔하지는 않을 텐데 이자가 이걸 TF 대본이라고 흔들면 이게 어떤 파장을 만들지는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자가 이걸 대본이라고 흔들었을까요? 문영배의 말 한마디로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고 결국에는 판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라는 말이 있듯 한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누명을 쓰고 탄핵될 위험이 있는 결정적 재판을 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자신의 입으로 진실을 말하고 싶어도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돌아보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자신의 집 앞에도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의 별명이 도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대본을 흔들어야 했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문영배는 딴에는 변명한답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자꾸 오해하시는데요? 아, 이거요? 이렇게 흔드는 거요? 아, 이거 제가 재판 진행하는 대본이에요.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저에서 다 만들어서 나한테 올려준 거고 이 대본에 대해서 여기 8사람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대본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지. 제가 여기서 무슨 더 하는 거 없어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헌법재판이 여러 증인이나 참고인이 증언한 내용, 검찰이 기소한 내용, 피청구인 측이 제출한 자료나 주장, 변론 등을 참고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TF에서 써준 대본대로 진행된다고 하니 말입니다. 이런 재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만약 헌법재판관 문영배와 정정미에게 국가에서 12억 상당의 전세를 제공해줬다면요. 문영배, 정정미 보고 있습니까?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와 재판을 믿으며 지금까지 속아왔고 사기당했습니다. 알다시피 제가 사회를 가르쳤습니다. 수능 강의할 때요. 그때 학생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헌법재판소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고 독립적인 기관이다. 국회의 소속도 아니고 행정부의 소속도 아니다.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늘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었네요. 속았죠. 이번에 문영배, 정정미 같은 사람들이 헌법재판소를 완전히 권위 없는 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헌법재판관들이 양심껏 심판해온 명예를 이번에 문영배, 정정미, 이미선, 정계성 같은 사람들이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들은 공공의 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곽종 사령관이 울면서 김병주 민주당 의원에게 회유당해 거짓 증언을 내는 것도 범죄입니다. 그는 나는 돈보다 국가를 지키겠다는 명예를 선택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아들, 딸이 걱정된다. 돈 벌어놓은 게 하나도 없다. 라고도 했죠. 전국의 군 장병들, 부사관들, 장교들은 돈보다는 국가를 지키겠다는 명예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명예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박수를 쳐주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처우 개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년에 민주당에서 예산을 삭감했죠. 몇백억 규모의 군인들, 초급 장교,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 예산을 민주당에서 막았습니다. 전국의 군인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헌법재판관들은 10억 넘는 전세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헌법재판관들은 이런 혜택을 누려도 되는 걸까요? 헌법재판관들은 이런 혜택을 받아도 됩니까? 문영배, 정정미 밝혀야 합니다.
헌재법을 스스로 위반한 사례가 무려 10여 차례가 넘습니다. 헌재법 21조, 32조, 40조, 51조 등 특히 헌법 12조에 따르면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료 송부 요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피고인들과 주요 종사자들의 진술서 송부 촉탁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헌재법 40조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32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혹은 주요 증인이 진술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증거 능력을 인정해버렸습니다. 이것도 명백한 헌재법 40조 위반입니다. 이러한 위반 사례가 무려 10여 차례가 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학계 최고 권위자인 경희대 명예교수 허영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차례의 위법 사례를 저지른 자들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가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앙지방법원의 직권 부장판사가 절차적 정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똑같은 원칙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적 정의를 위반한 절차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는 탄핵 심판의 선고는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핵안은 애초에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안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충정을 헌법재판관들에게 알리기 위해 우리는 헌재 앞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헌재 앞에서는 전지영 자매님과 김보선 목사님이 단식 중입니다. 전지영 자매님은 벌써 14일째, 김보선 목사님은 7일째 단식 중입니다. 어제도 제가 삭발식에 참여했고 오늘도 또 삭발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탄핵을 반대하고 나라와 체제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헌재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헌재 앞으로 나가는 것을 제기하여 제가 지금부터 시위를 시작하겠습니다. 릴레이 시위를 하겠습니다.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2시부터는 원강 위원, 김성 의원 등 많은 분들이 동참할 것입니다. 결국 예전에 클린턴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선거에 나갔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국회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가장 이상한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법은 이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국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오직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이 정부를 끌어내리는 것이 국회의 존재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의힘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국회 해산입니다. 솔직히 대통령이 돌아와서 임기 단축 개헌을 한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똑같이 190석의 거대 야당을 상대하면서 어떻게 국민의힘이 이대로 싸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 해산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를 해야 합니다. 야당 하는 거 보십시오. 비상연회를 하루에 2~3번 합니다. 또 바깥 광장에서 시위를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의원총회를 열고 밤새 대기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걸 막는 입장에서 야당보다 더 처절하고 절실하며 전투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를 해야 합니다. 비대위를 현장에 맡기고 우리도 헌재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런 것을 제해 드렸습니다. 지금은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라는 말이 결코 헛말이 아닙니다. 죽으려고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고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현재 대학가에서 시국선언을 진행하는 여러 대학생 대표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현재 대학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활동상을 전하며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러 왔습니다. 김 학생, 어디 계세요?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전국 각지 대학가의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서 방해, 행위를 하고 있는 대진연한국대학생진 보연합의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공학부 김효은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소 충격적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대진연은 한국대학생진 보연합의 줄임말로 민족해방NL 계열의 학생운동 집단입니다. 이들은 반미 및 친북 활동을 애국으로 표방하는 집단입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반국가적인 행보를 보여왔는지 대진연의 반미 활동과 친북 활동을 차례대로 짚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대진연의 반미 활동 일부를 고발합니다. 2019년 10월 4일 대진연은 광화문 광장에서 혈세를 강탈하는 미국은 이 땅을 떠나라며 미군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2022년 5월 20일에는 오산 공군기지 앞에서 바이든 방한을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그들의 팻말에는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하는 바이든 방한 반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의 반미 활동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체제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한반도에서 자유진영 국가인 미국과의 군사적 연합을 끈질기게 반대해 왔습니다. 그들은 적화 통일인 연방제 통일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는 미군의 주둔과 한미연합훈련을 온 힘을 다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대진연의 적화 통일 사상은 그들의 친북 행보를 보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대진연의 친북 활동 일부를 고발하겠습니다. 대진연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일부 영상을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의 정책을 찬양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대진연은 김정은 정권에 매료된 집단입니다. 그들은 꾸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 모임을 통해 김정은 정권을 인정하는 평화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그들은 교묘하게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북한 정권을 받아들이는 적화통일 사상을 주입해 온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을 추종하는 대진연은 공산화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임기 초부터 퇴진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종북 세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공산화가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맞습니까? 대진연은 대한민국의 국가관과 역사관을 훼손하고 전복시키려는 비상식적인 집단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부인 이승만을 인정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며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집단입니다.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나선 탄핵 반대 대학가 시국선언을 방해하고 공격해 온 것입니다. 북한 정권을 떠받드는 대진연이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누가 내란 선동자입니까? 대진연은 내란 선동 집단이자 종북 이적 집단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 정권을 추종하며 사랑하고 떠받드는 집단입니다. 우리나라의 적국이 북한이라는 것은 매우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형법에 명시된 대로 적국을 추종하며 대한민국 체제를 반대하고 미군과의 협력을 거부하는 대진연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대진연에 대한 수사와 이에 합당한 조치를 통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대학가에서 대진연의 만행을 직접 겪은 몇몇 대학 학우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대 학우분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탄핵반대 시국선언 연설자 김미강입니다. 오늘 저는 대학생 진보연합이야 대진연의 불법 집회와 폭력행위, 그리고 언론의 왜곡 보도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진연의 불법 집회와 폭력행위를 규탄합니다. 고려대학교 탄핵반대 시국선언은 인증된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정당한 신고 절차를 마친 합법적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민주광장에서의 집회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경제학과 대학원생인 오모 학우를 앞세운 대진연은 민주광장에서 불법 방해 집회를 강행하였습니다. 오모 학우는 명확히 시국선언을 방해하기 위한 집회라는 문자를 명시하여 발송하였고, 결집한 대진연 및 기타 외부 세력은 민주광장을 벗어나 무력으로 교내 경찰들의 폴리스 라인을 무너뜨렸으며 정문 뒤편 중앙광장을 점거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앰프와 확성기, 징 등을 이용해 극심한 소음을 일으켜 정문 앞에서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방해하였습니다. 시국선언을 마친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 중앙광장으로 이동하자 대진연은 시국선언 현수막을 훼손하였고, 학생들을 포위하라는 직접적인 지시와 함께 둘러싸인 학생들을 향해 고성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학생들이 중앙광장에서 SK미래관 쪽으로 자리를 피하는 와중에도 대진연은 끊임없이 따라오며 저를 포함한 학생들을 위협하고 밀치는 등의 물리적 폭력을 계속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진연은 명백히 방해 목적으로 불법 집회에 참여하여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대진연이 학생들을 상대로 저지른 폭력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언론의 왜곡 보도를 규탄합니다. 시국선언 이후 MBC를 비롯한 일부 언론사는 사실을 정반대로 바꾸어 마치 극우 성향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학교 내부에서 난동을 일으킨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학생들의 민주적인 의견 표출을 짓밟은 것은 캠퍼스 외부에서 합법적으로 신고 후 집회를 진행한 저희가 아니라 오모 학우가 캠퍼스 내부로 태동한 신원불명의 각종 단체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 일부 언론사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며 공정한 보도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이화여대 김수아 학우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대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주최한 김수아입니다. 오늘 저는 이화여대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악의적으로 방해한 대진연의 불법 행동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대진연의 불법 집회를 고발하며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화여대 탄핵반대 시국선언은 경찰에 신고한 합법 집회였습니다. 또한 학교에도 집회 일정을 신고하여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대진연 측은 저희가 집회를 진행하기로 한 장소에 불법으로 난입하여 예고 없이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며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진연 소속 일부 구성원들은 이화여대 학우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으며 피켓으로 머리를 내려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저 또한 대진연 구성원들이 대형 현수막으로 제 머리와 몸을 감싸며 여러 차례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는 일을 겪었고,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제2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진연은 명백하게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했으며, 이를 넘어 본인들이 행한 폭력에 대해서는 묵과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를 당했다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총학생회장단 또한 이에 가세하여 불법 집회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진연을 비롯한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강경 대응할 것을 밝힙니다. 두 번째, 대진연의 반국가적 행보를 규탄합니다. 이번 대진연 측 불법 집회 주최자는 김정은 환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지도자를 찬양하고 환영할 수 있습니까?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적 행위가 아닙니까? 저희는 이러한 불법 집단과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목격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세력이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의 탄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대학생 청년들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뜻에 함께하며 불법 탄핵이 기각될 때까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재건될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외대 하태원 학우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탄핵 반대 시국선언 주최자인 하태원입니다. 한국외대 시국선언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당하게 28일 하루에 대한 집회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일 집회 시간 전인 12시부터 대학생진 보연합, 노동자연대, 한국외대 마르크스 연구동아리 등 8개 단체가 집회를 방해하였고, 정당하게 신고된 집회 장소를 불법 점거하였습니다. 이들은 스피커를 이용해 큰 소음을 유발하며 위화감을 조성했습니다. 시국 선언이 시작되자 방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같은 기본적인 절차만큼은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중에도 고의적으로 소음을 내며 방해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위하는 것 같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머리 위에 전단을 뿌리며 방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그중 한 명은 경찰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또 애국시민 중 한 분은 가슴 부위를 찔리는 테러를 당했습니다. 한국외대 시국선언은 예정대로 16시에 종료되었지만 저들은 22시 30분까지 방해 집회를 계속하였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시선과 의견 개진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논리적인 의사 표현과 신사적인 방법으로 목소리를 낼 자유마저 박탈당해야 합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경 대응할 것을 밝힙니다. 다음으로 전북대학교 이사 학우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대학교 및 전북권 탄핵 반대 대학연합 대표 이사입니다. 최근 대진연이 탄핵 반대 시국선언 진행을 방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사례를 들어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고자 합니다. 과거 대진연의 협박으로 인해 태영호 전 의원의 강연이 취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나경원 의원실을 불법 점거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무단 진입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사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진년은 지소미아지 SOMIA 반대 집회를 진행하며 반미 성향뿐만 아니라 반일 성향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민노총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통해 밝혀진 북한의 지령과 대진년의 행동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자들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보고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대진년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표현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이 탄핵에 반대하는 우리를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가 왜 탄핵에 반대하는지, 그리고 어떤 집단이 시국선언 현장에서 방해 행위를 벌였는지 반드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우리를 극우 프레임으로 몰아가며 카카오톡 과열, 검열, 민주파 출소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청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의와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직시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청년들의 외침에 동참해 주십시오.